다음으로 곰수 자료와 고용보험 결합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구성된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 세션 좌장을 맡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오호영 선임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력개발연구원 오호영입니다. 오늘 2021년 고용 패널 학술 대회의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션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행정 DB를 결합한 결합 자료 분석을 가지고 이제 작성한 두 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대졸자 일자리 전환 결정 요인 분석, 대졸자 이동 경로 조사와 고용보험 결합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논문 작성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세 분이 작성을 하셨고요. 권재혁 부연구위원님, 이시균 고용분석센터장님, 박진희 인력수급 전망팀장님 세 분이 작성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권재혁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는 대략 20분 내외로 하시고 토론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권재혁 박사입니다. 예. 요번에 특별 세션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셨던 것 같이 이제 대졸자 이동 경로 조사랑 고용보험 자료를 처음으로 올해 결합을 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 통계랑 행정 통계를 연결하는 게 뭐 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뭐 조사 통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행정자료랑 연계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졸자 이동 경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행정자료, 대졸자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표본을 뽑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행정 자료들과 연계가 가능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사 자료들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고용보험 같은 행정통계는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분석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대졸자의 일자리 전환 결정 요인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기존의 곰수 자료로는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는 이제 순서는 연구 배경, 분석 자료,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분석 결과, 결론,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입직자 수랑 이직자 수가 매달 전체 근로자 수의 5%에 해당하고요. 그게 연간으로 하면 60%에 가까이 달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수로 봤을 때는 취득과 상실 비중이 전체 피보험자 수의 절반을 상회할 만큼 노동 이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고용 유지율도 절반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노동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전환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합니다. 그럼 일자리 전환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노동자가 미취업 또는 실업 기간이 없이 직장을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기간이 없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일정 텀을 두고 이동하는 거를 이제 일자리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 연구 사례들을 보면 측정 방식은 이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료가 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분기까지 직업을 이동을 하면 일자리 전환이라고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행정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이동하는 경우를 일자리 전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고용보험 신고 기간을 고려해서 15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보는 이제 일자리가 전환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차별이라고 봤는데, 이제 근로자가 임금을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어떤 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에 일자리를 전환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서 일자리 전환하는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잉 숙련 불이침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숙련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자기 숙련 수준에 맞는 일자리로 가려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요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실제 일자리 전환 요인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다음 자료들, 곰수 자료와 이제 고용보험 DB를 연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자리 전환 분석이 과거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분석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이직, 그 다음에 이후에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개인 패널 형태의 어떤 직업 이력이 모두 포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러려면 이제 패널 형태의 자료만이 필요한데, 과거에 지금에 있는 패널 자료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패널 자료 같은 경우는 일자리 이력을 월 단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단위로 좀 정확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전환 분석을 위해서 대졸자 이동 경로와 고용보험 DB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졸자 이동 조사의 현 시점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고용보험 DB의 취득 상실 통계를 연계해서 조사 이후 약 1년 동안 노동 이동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DB의 취득 상실 통계를 이용하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일자리를 이동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 그 다음에 이직한 사람을 구분을 하고요. 이직한 사람의 경우 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을 해서 일자리 전환 여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는 이제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으면서 하고, 그 다음에 미연계 자료 및 조사 기간 이후 취업자는 제외해서 7,837개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 DB랑 대졸자 이동 경로 조사를 연계를 하면 대졸자 이동 경로 조사의 개인정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자료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연계가 되지 않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할 수 없어서 전체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중치도 좀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좀 아쉬움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결할 자료를 이용해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제 인적 속성별 일자리 전환율을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인적 속성별로 어떻게 일자리 전환이 일어나고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해서 일자리 전환 결정 요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 이후 15일 이내에 일자리를 얻은 경우 일자리 전환으로 정의하고, 일자리 유지자 비교를 위해 15일 초과 이직자는 분석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일자리 유지자와 그 다음에 일자리 전환한 사람들만을 비교를 하고요. 그 이후에 밑에 있는 것처럼 이직자들과 이직자 중에 일자리를 전환한 사람과 전환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분석의 종속 변수로는 일자리 전환 여부를 두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임금,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일치도, 그 다음에 계약직 여부, 이 세 가지 변수를 중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통제 변수로 대학 유형,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로그 보수, 전입제 여부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보면 기존 연구에 보면은 이제 고용보험 자료로 산출한 2018년 전체 피보험자 중에 이직 비율은 50.5%며 이직자 중 15일 이내 일자리 전환 비율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경우는 이직 비율이 35.7%이고 이직자 중 15일 이내 일자리 전환한 비율은 24.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직자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일자리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환 비율을 이제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 그 다음에 일자리를 전환한 사람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일자리 전환 비율은 전체 12.1%로 나타났고요. 이걸 교육 일치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교육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 일자리 전환율이 높은 걸 살펴볼 수 있고요. 16.3%로. 그 다음에 임금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불만족되는 경우, 임금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16.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그러니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21.5%로 나타났고, 시간제 경우는 20.7%로 상대적으로 비계약직 전일제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 근속기간 짧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일자리 전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는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과 일자리를 전환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전반적인 전체 속성을 한번 보면 앞에는 대략적인 걸 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성별로 한번 살펴보면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대상했을 때는 남성이 좀 여성 경력 단절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절자 조사 특성상 졸업 이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없어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임금 만족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금 만족도 기준이 16.2%로 오히려 여성보다 더 높게 불만족하는 경우에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반면에 이제 교육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학 유형으로 한번 봤을 때는 2, 3년제가 상대적으로 일자리 전환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임금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일자리 전환율이 크게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4년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일치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교육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 일자리 전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열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의학계열, 예체능 계열이 다소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공학계열이 좀 높게 나타나고 의학계열, 예체능 계열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교육 일치도 측면에서 보면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예체능 계열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은 이제 충청권이 일자리 전환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런데 이제 임금 만족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부분이 불만족하는 경우에 일자리 전환율이 가장 크고 그 임금 만족과 불만족하는 그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일치도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서울권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충청권은 교육 일치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임금 만족도, 교육 일치도 수준에서도 모두 비계약직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제 같은 경우는 시간제 같은 경우도 전일제에 비해서는 일자리 전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을 보면 1년 이하가 전체 총량으로도 많은데 임금 만족도, 교육 일치도 부분으로 봐서도 근속기간이 낮은 경우가 일자리 전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일자리 전환을 사실 이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거 일자리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발적 이직자만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자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전환 비율은 좀 앞에서 전체를 포함한 것보다 다소 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대부분 그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이제 임금 불만족한 경우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교육 일치도 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 3년제 같은 경우도 앞에서처럼 이제 임금이 4더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이제 교육 일치도 같은 경우는 4년제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약직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제 여기서 앞에서보다는 수치가 좀 앞에서의 계약직 수치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자발적 이직자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간제는 동일하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약직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일치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속성을 비교를 했고요. 좀 더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변수들을 이용해서 로지스틱 분석을 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속 변수는 일자리 전환 여부고 독립 변수는 밑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만들었던 임금 차별, 그 다음에 임금 불안정성, 그 다음에 숙련 수준, 과잉 숙련 수준에 대해서 전부 다 유의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면 이제 연령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연령이 낮을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근속기간도 낮을수록 마이너스가 나와서 일자리 전환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만족도 같은 경우는 임금에 만족하는 경우는 일자리 전환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임금에 불만족하는 경우는 일자리 전환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치도 같은 경우도 일치도가 낮은 경우, 그냥 자기 숙련 수준보다 낮은 경우는 일자리 전환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수준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일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높다는 게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변수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좀 보면은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충청권도 뭐 다소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 수준은 뭐 한 1%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처럼 자발적 이직자만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도 다음과 같이 앞에서처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낮을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만족할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낮고 임금에 불만족할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는 일자리 전환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임금이 낮을수록 그 서울권일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직자만 대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일자리 유지자와 일자리 전환자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직자끼리 실제로 이직한 사람 중에서 일자리 전환을 한 사람과 일자리를 전환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와는 다르게 연령이나 근속기간들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약직일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낮게 나타나고 전일제일수록 일자리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일자리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일자리 전환을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람만 비교했기 때문에 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 중에 서울권인 경우는 일자리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 이직자 중에서는 수준이 어떤 임금 수준이나 일자리 질이 낮을수록 일자리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고 하향 취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전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반면에 이제 이직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낮고 불안정할수록 일자리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실업 상태에 머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을 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만족하고 일자리 질이 좋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좀 불만족스럽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일자리 전환을 하고, 그보다도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장기 실업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질 형태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모형으로 분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적 노동시장 구조와 이제 고학력자의 높은 비중이 일자리 전환 규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차별적 노동시장 구조와 일자리 불수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졸자 이동 경로 조사와 고용보험 DE를 연구를 통해서 사실 이 분석은 대졸자 이동 경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분석인데 초과적인 연구와 확장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고용보험 DB 특성상 이게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쌓일수록 많은 연구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재혁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토론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영섭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흥미로운 분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국고용정보원이니까 가능한 데이터의 구축과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 비슷한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럽기도 한 그런 데이터이고 분석입니다. 몇 가지 앞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부분에 대해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전환에 대한 측정을 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일자리 전환의 정확한 의미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의 제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바꾸는, 일자리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일자리의 변동이 어떤 양상을 띠는가에 대한 좀 탐색적인 연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기존 연구의 정확한 일자리 전환 정의를 가져오는 것 또는 그것에 바인딩되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일자리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15일 기준으로 일자리 전환을 정의를 하시고 분석을 하셨잖아요. 이걸 조금 넓혀서 볼 수도 있겠다. 예컨대 1개월, 2개월, 요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나 중장년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 혹은 일자리 전환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설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과 기업의 특성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에는 그 지역과 기업이 잘 안 나타납니다. 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있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거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도 산업이나 규모 또 자발적 이직 의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곰스 데이터에는 그 기업의 특성을 담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겠지만 고용보험 데이터는 그게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추가해서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발적 이직에 대한 의사결정은 노동 수요 상황, 일자리 기회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 전환 이후의 성과의 문제인데,
사실 이 박사님이 분석하신 결과가 뒤쪽에 조금 이제 그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관됩니다. 뭐냐면 현재 직장에 불만이면서 노동시장 경쟁력이 있는 집단은 이직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 이직을 쉽게 하는 거고 당연히 현재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대로 스테이 하는 거고 그럼 이직한 사람, 이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노동시장 경쟁력이 높은 집단이 빨리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직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재 직장에 대한 불만 여부, 그 다음에 현재 직장을 떠났을 때 새로운 직장에서의 취업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이직에 성공하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직 이후에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현재 직장에 스테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정책적 함의를 갖냐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을 한 직장에 묶어두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청년 노동 시장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검증도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이직 이후에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래서 곰스와 고용보험을 붙여서 한번 이제 이직 이후를 분석을 했고 그게 몇 년 지난 후에 그렇게 된 사람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한번 같이 붙여서 나중에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도 사회자로서 이제 그 논문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발표자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재직하고 전환, 이직, 그 다음에 이직한 이후에 뭐 직장을 안 갖는 경우도 있겠죠. 크게 이제 네 가지 그룹인데 전환과 이직 구분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이 좀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궁금한 거는 전환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전환한 이제 사람들이 과거 직장에 비해서 뭐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그 성과가 나타났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장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이 그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최영석 박사님 질문에 답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답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일자리 연계돼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좀 늦게 걸려서 저희가 이걸 분석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이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자리 변동에 대해서 1개월, 2개월 정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한 1개월까지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제 뭐 그게 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게 나타나서 그냥 이제 그 부분은 내용에 담지는 않았고요.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산업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산업에는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재지랑 약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일단은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소재지 중심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성과는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있고 데이터 정제하는 부분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향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연구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임금 수준은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직접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이건 직접 좀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변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간 관계상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직과 전환의 차이는 아무래도 일자리 전환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만족하지 못해서 일을 바꾸려는 짧은 기간 안에 이동하는 사람은 일자리 전환이라 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하면 전체 이직이 되고요. 그 이직을 다시 나눠서 일자리 전환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실업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냐고 구분하는 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례 정리 후 두 번째 논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분석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세 분의 박사님께서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셨고요. 박진희 인력수급 전망팀장님, 이시균 고용분석센터장님, 김수현 부연구위원님 세 분이 작성하셨고 발표는 박진희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진이 준비한 논문은 대졸자의 성별, 대학 전공별 임금 격차 분석입니다.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된 문제 의식은 뭐냐면, 우리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대학 졸업하고 처음 신규 입직부터 이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걸까?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서론에서 보인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19년까지 대체로 성별 임금 격차는 축소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이 고학력화되고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형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임금 격차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만 해도 30.5%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남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이 69.4%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고용 형태별로 나눠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정규직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 임금은 69.9% 정도고요. 비정규직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 임금을 구해보면 76.5%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격차가 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문제는 정규직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문제가 현재 있는 거죠. 축소되고 있지만 고용 형태별로 임금 격차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은 정규직 부문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대졸자를 분석 대상으로 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해봤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시기에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전공 계열별로 그리고 전공 계열 내에서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매우 이슈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유명하시고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방법론적으로 구분하면 한 두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윈서류의 임금 방정식을 추정해서 요인 분해를 한 후에 임금 격차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위별 임금 임금 방정식을 추정해서 요인 분해해서 성별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크게 두 부류의 연구가 있고, 분위별 임금 방정식 추정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건부 분위별 임금 방정식 추정과 무조건부 분위별 임금 방정식 추정 방법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차별 요인이 감소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는 것이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논문과 가장 유사한 논문이 이제 그 이경희 김태일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졸업 후에 임금 결정에 대학의 순위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녀별로 차이가 어떤지를 이제 클립스 한국노동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연구인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임금의 명문대 프리미엄의 효과가 더 크고,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학과 의학학 전공자가 높은 전공별 프리미엄을 누린다라는 거를 이제 보인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7년이니까 2000년대 중반인데, 저희 연구는 2021년 연구고 2018년 졸업자에 한정한 거기 때문에 이 시기별로 전공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 모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논문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들이 전공별로 성별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무조건부 분위기 분석 방법과 오학화 임금분해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성별 임금 격차를 요인분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분위 회귀의 문제는 추정된 그 결과가 해당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것이 이제 무조건부 분위 회귀인데, 독립변수의 변화가 전체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전체 분포로 해당 분위가 아닌 전체 분포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그림은 사실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빨간 선을 전체 분위로 옮겨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RIF 영향 함수라는 건데, 이거를 추정해서 무조건부 분위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별로 그 분위에 해당 분위별 임금 격차를 요인분해해서 구성 효과와 구조 효과로 구분해서 차별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전공별, 성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자료는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이동조사 자료하고 고용보험 DB 결합 자료고요. 이 굼스 자료는 2018년 대학 졸업자를 조사한 자료고, 그 고용보험 DB랑 결합 자료는 2019년 11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 대졸자들을 뽑아서 분석을 했고요. 연령은 34세 이하로 한정을 했는데, 저의 그 문제의식이 대학 진입 시기에 이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굼스 자료는 2018년 대졸자들이라 취업 중에 재학한 사람들도 있고 재학하다가 졸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연령이 34세를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하고 34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대학 그 종류별로, 그러니까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4년제 대학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해서 임금 격차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가 무조건부 회귀 분석 결과고요. 무조건부 분위기 분석 결과고요.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OLS 회귀 분석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민서류의 임금 망등식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성 더미 변수의 개수 크기와 부호를 보시면 되는데 일관되게 모든 분위와 OLS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임금 분포상 낮은 분위에서 75분위까지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높은 90분위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의 개수값은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별로 보면 75분위까지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모든 전공 계열의 개수값이 커지면서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위에서 예체능 계열과 비교한 인문 계열의 임금 프리미엄이 가장 낮았고 의학 계열의 임금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가 낮을수록 전공별 더미 개수의 값이 작고 그 차이가 적어서 전공별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분위가 높아질수록 전공 계열별의 개수값이 크고 그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전공 계열별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분위가 그러니까 낮은 분위의 일자리는 사실 대학 전공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일자리에 들어간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나눠서 무조건부 분위기 분석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추정 결과 모두 전체적인 거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분위가 낮을수록 전공별 더미 개수의 값이 작고 차이가 적어서 전공 계열별 임금 격차는 작았지만 분위가 높을수록 전공 계열의 개수값이 크고 그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전공 계열별 임금 격차가 컸다라는 건 같았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높아질수록 전공 계열별로 임금 격차는 커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의 경우 공학과 의학 계열의 상위 부분에서 전공 계열별 임금 격차가 남성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인분의 결과입니다. 무조건부 분위 회귀 분석을 활용한 후에 임금 그 오학과 요인분의 모형을 적용해서 요인분해한 결과인데요. 아래 왼쪽에 있는 표는 임금 격차를 분위별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대체로 분위가 75분위까지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고 25분위를 제외하고는 90분위에서 임금 격차가 다소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인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구성효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구조효과로 구분해 본 것입니다. 파란색은 구성효과고 주황색이 구조효과인데 분위가 낮을수록 구조효과,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인 구조효과가 크고 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자 특성의 비중의 변화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성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세 전공별 그리고 지역별로 보기 위해서 상세 세분한 요인분의 결과를 상세 세분하여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고분위인 75, 90분위에서는 그 성별 전공 계열 비중 변화의 차이에 의한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성별 임금 격차의 전공 계열별 영향은 구성 효과에서만 의미가 있고 표 밑에 보시는 구조 효과에서는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구조 효과는 성별 임금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소재 대학 대비 경기권, 충청권 소재 대학이 그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러나 이제 75분위까지는 그 개수값이 음수로 커지고 있어서 그
대학 소재지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는 분위별로 축소되고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전공 계열대 임금 분위별 성별 임금 격차 요인을 분해한 겁니다. 대체로 공학 계열을 제외한 노동시장 신규 입직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다가 75분위를 정점으로 낮아지는 것은 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임금 격차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구성 효과도 커지지만 구조 효과는 분위별로 차이를 보여서 분위가 뭐 10분위, 20분위 상대적으로 낮은 분위에서 구조 효과가 커서 인문 계열 내에서의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회 계열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교육 계열은 성별 임금 격차는 10분위에서 가장 크고요. 25분위에서 가장 낮았고 90분위, 50분위, 75분위 순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그 계열 중에 공학 계열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25분위에서 가장 크고 90분위에서 가장 작았지만 공학 계열의 경우 구성 효과가 대부분으로 구조 효과는 전공 계열별 중에 가장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 내에서의 차별적인 그 임금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도 공학 계열과 유사하게 구성 효과에 의한 성별 임금 격차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논문을 요약해 보면 저희는 이제 곰스 자료와 고용보험 행정 DB를 결합해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무조건부 분위기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오하카 요인 분해를 적용해서 성전공별 임금 격차를 분석했고요.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전체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진입기에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분위가 높을수록 전공 계열별 임금 격차는 컸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요인분의 결과 낮은 분위의 일자리로 입직한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더 크고 근로자 특성 차이에 의한 구성 효과보다는 차별에 의한 구조 효과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 컸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중에 그 공학과 의학 계열은 상위 분위에서는 전공 계열별 임금 격차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분위별 성별 임금 격차 요인분의 상세 세분 결과는 성별 임금 격차의 전공 계열별 영향은 대부분이 그 구성 효과에 의한 거지 차별에 의한 거는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소재지별로 이제 구성 효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구조 효과에서는 75분위 이하에서는 대학 소재지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어서 대학 소재지별 차별이 존재하지만 지금 그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 내에서는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에서는 구조 효과가 더 컸고 공학 계열에서는 구조 효과보다는 구성 효과가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크게 작용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상위 90분위에서 구조 효과는 성별 임금 격차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는 하위 계열 부문에 있을 때 차별에 의한 임금 격차가 더 컸다라고 확인했고요. 교육 계열의 경우 전 소득 분위에 걸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부분 구조 효과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교육 계열 내부의 그 고용 형태별 차이에 의한 차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 결과표는 여기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논문을 발간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조건부 분위기 분석 결과 입직 시에도 전공별 차별에 의한 성별 임금 격차는 확인할 수는 없다. 차별적 요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대학 소재지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는 75분위 이하에서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적어도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전공별이나 대학 소재지별 차별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희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실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대졸자의 성 그리고 대학 전공별 임금 격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논문의 구성은 뭐 서론에서 기본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 여전히 상당히 존재한다는 데서 나왔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한번 파악을 해볼까? 차별적 요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 거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전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좀 전에 설명한 것이고요. 그 결론들 몇 가지가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구성의 효과, 그러니까 차별에 의한 것은 아니다는 측면이죠. 근데 전공 계열별로 보면 교육 사회 계열 쪽에서는 구성 효과가 마이너스고 따라서 대부분의 임금 격차가 차별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 이 논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 임금 격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이제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재밌는 결과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논문에서는 2018년 대졸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임금을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방식은 OLS, 통상적인 OLS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퀀타일 리그레션을 썼는데 퀀타일 리그레션 중에서도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부로 해서 좀 더 일반화시켰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 하냐, 성별 임금 격차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을 분해하는데 오학과류의 이제 요인 분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 임금 격차 중에서 생산성 요인에 의한 요인과 차별 요인이 얼만큼씩 차지하는가를 변별하겠다는 것이죠. 통상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요. 그러면 2018년 졸업자가 있다. 지금 교육 통계 보니까 66만 명으로 나오는데 대학원 졸업자들 한 10만 명 정도 빼면 56만 명이 2018년도에 졸업한 걸로 나와요. 그럼 곰스 2018 자료는 뭐냐? 이 중에서 18,000명, 온라인에서 4%라고 되는데 4%는 아닌 거죠. 하여튼 이 18,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0쪽의 설문조사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그 당시에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일자리 있으면은 현재하고 취업 당시 임금이 얼마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갖고 고용보험 DB 자료랑 연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발표된 건 2019년 11월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 자료는 취득 당시, 자격 취득 당시에 월임금이 있거든요. 월 평균 임금만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없고 다른 것들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정보는 뭘 말하냐? 2018년도 대학 졸업자의 아이가 있으면 한 개인의 그 사람의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몇 번째 일자리에 취업 당시, 언젠지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물론 이제 데이터 상황으로 보면 이제 파악할 수는 있어요. 이 자리에 처음 자격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래서 그 취업 당시에 월평균 임금을 이제 가지고 오늘 같은 이제 임금식 추정 등등을 해서 차별 요인을 변별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을 봤을 때 후자가 월등히 뛰어나야 되는 과연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은 별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임금 결정 요인은 이 논문 안에서 성, 연령, 전공 계열, 학교 소재지, 시간제 여부, 비정규직, 인턴 경험, 산업 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연령을 보면 이게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 연령을 왜 쓰냐면은 우리가 이 개인들한테 이제
임금이 결정되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노동시장 경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에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연령에서 이 사람이 받은 교육 연한, 대학 대졸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6년 되죠. 그래서 대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6살. 이걸 빼고 나면은 노동시장 경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프락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얘기는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 노동시장에 있었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가 있는데, 본 연구 표본에서 보면 연령을 갖고 보면, 그죠? 그 6 더하기,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년, 그 다음에 초, 중, 고, 대학교 16년 하고 플러스 델타입니다. 아까 35살 이상은 제외했다고 치더라도, 그 저거 다 합하면은 22, 만 나이 22인데, 22살이 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세모, 델타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재수한 사람도 있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무, 아마 이 당시 졸업자들은 한 21개월 했겠죠. 그러면 앞뒤로 빠지는 거에서 한 2년 정도 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대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휴학,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의 휴학이죠. 근데 이런 것들 델타가 생산성만을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휴학을 했는데 뭐 외국 연수, 어학 연수를 갔다 왔다면 생산성을 약간 높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고, 군복무가 일반 직장의 생산성을 높일까? 약간은 갸우뚱하지만은 그래도 군복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좀 더 준다. 이제 이런 사회적 관행으로 봤을 때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등등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연령은 지금 이 경우에는 특히 적절한 변수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학교 소재지.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죠? 기본적으로 서울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광역권에서 부정여유과가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업체들이 서울권에 있는, 서울이겠죠. 여기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더 선호하는가. 선호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은 임금을 더 높여주는가. 지금 여기서는 높여주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과연 그럴까? 는 이제 좀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은 증명이 안 돼 있는 거. 그거에 플러스해서 일자리 소재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소재지 보다는 학교를 넣는다면은 각 전공별로 이 사람들이 대학 들어갈 때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반영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공 계열은 예체능 계열 대비 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체능 계열 대비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 그죠? 예를 들면 공학 계열 대비,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다 별로 임금 수준이 좋지 않다. 아니면 인문 사회 계열 대비 이런 식으로 표본이 가능한 많은 쪽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주요 임금 결정 요인들이 뭔가. 그죠? 근데 여기선 대부분의 중요한 요인들이 빠져 있다. 데이터 구조상. 흔히 말하는 오미션 에러, 그죠? 오버 엘리먼트 베리어블, 중요 변수들이 빠졌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너무 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의 문제인데, 임금 격차가 근로시간 격차로 전부 다 설명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게 없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시간당 임금은 결국은 써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 자료에서는 조금 부적절성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결합한 데이터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죠? 현재로는 그 원고에 나오는 임금 수준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합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대신에 이런 것이 상당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고음수에서 파악된 주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용보험 행정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 행정자료 같은 경우는 좀 이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예 더 나아가면은 2018년에 졸업한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일정 시점에 이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가를 볼 수도 있거든요. 고음수를 통하지 않고, 그 경우는 데이터 수가 거의 모집단에 가까운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향후 이제 행정 DB 자료, 여기서는 고용보험 데이터지만 결합한 자료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인 노동정책 수립에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첫걸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지호 박사님 여러 가지 꼼꼼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진희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안 박사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소재지를 넣은 거는 학교 소재지가 학교 순위의 대리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넣어봤던 거고요. 근데 일자리 소재지도 같이 넣어서 추정을 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음 논문에는 그렇게 수정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 비중도 제가 다 추정을 하고 나서 좀 발견을 해서 인문 계열로 제가 이제 변경을 해서 논문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직종 같은 경우에는 다중공천성 문제가 전공하고 일어나서 이게 제가 삭제를 했고요. 나머지 노동조합이나 기업 규모나 이런 부분의 변수도 추가해서 제가 다시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결과가 사실은 많이 제한돼 있는 분석 결과고 많은 유용한 변수들을 다 삭제하고 요 부분만 냈는데 사실은 곰스에서의 직장 일자리 만족도라든가 직장 불일치, 학력 숙련 수준 불일치 여부 이런 자개식이지만 그런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논문을 제출할 때는 그런 곰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 변수들을 활용해서 다시 재추정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논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 세션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곰스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해서 이제 첫 번째로 아주 참신한 시도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가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환 그리고 성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증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수고 많으셨고 토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특별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돈 후에 다음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